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코로나 사태 때 지급된 8천억 원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정부의 긴축 재정을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지만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축제 매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예산시장 살리기에 이어 금산 인삼축제에 100만 명이 몰리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는데요. 백 씨가 말한 이른바 축지법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인 10월 29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이른바 당정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민생 경제 대책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꺼내든 카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으셨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아직까지 예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 소상공인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많은 소상공인들 지금 폐업 위기에 내몰려 있다.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제가 종로에 한번 나가보니까요. 3가게 중에 1가게가 텅텅 비었습니다. 참 큰일인데요. 소상공인들에게 미리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한 8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걸 돌려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 어떤 효과가 날까요? 네, 우선 당장은 이제 환수 대상이었던 한 57만여 명의 영세 자영업자들, 그게 뭐 1인당 뭐 최대 200만 원 정도니까 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 가게 문 여는 것이 두려운 이 영세 소상공인들한테는 그것도 막 가뭄의 단비 같은 걸 그렇죠. 겁니다. 200~300만 원 크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일종의 긴급 자금 지원의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체감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 조금 전에 우리 종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역을 계속 좀 다니거든요. 네네. 종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달쯤 전에 다녀왔던 그 지방이 그 메인 도로예요. 주도로변의 상가가 3집 중에 2집이 문 닫은 걸 보고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집 중에 2집이니까 예. 한 집 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종로가 3집 중에 1집이면 그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소도시들의 경우에 그게 훨씬 심각하게 이게 미친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네. 네. 그래서 그 정치의 본령은 민생 안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선거를 앞두고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정말 민생 안정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될 시점인데 네. 마침 이 당정대 회의에서 그게 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될지 몰라도 네. 우선 당장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일종의 지원책입니다. 이것이 의결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현장을 다니시면서 본 것은 훨씬 더 지역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2배 넘게 늘어나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이게 뭐 요새 한 2~3%였던 이자가 지금은 7%대니까 엄청납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갈아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상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팬데믹 때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니까 돈을 어쨌든 풀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을 위시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돌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뭐 0%대 금리까지 나왔던 것인데 나왔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경제가 어려워도 돈을 빌려 쓰는 것이 갖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팬데믹이 끝나면서 정상화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제 인플레를 잡아야 되겠다고 각국 정부가 나서면서 특히 미국이요. 예, 미국에서 강하게 인플레이션 잡는 이 그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시중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7%, 8%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갔다면 충격이 덜할지 모르겠는데 불과 2, 3년 안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보통 뭐 이게 자금 대출이 됐거나 주택담보대출이 됐거나 이게 그 팬데믹 상황 때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금리가 그저 1%, 2%대에서 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고정금리를 잘 안 해주거든요. 안 해주죠. 은행에서. 네. 그 고정금리로 시작했다가도 1년, 2년 지나서는 변동금리로 옮긴다, 그러니까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다들 이렇게 해서 7%, 8% 금리 비중 부담을 안고 지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3배 된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빚이 3배 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자가 3배 는 거죠. 네네. 예, 이런 이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빚 못 갚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좀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환. 예, 이른바 그게 대환이죠. 대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에 따라서 그 좀 비싼 이자가 있고 싼 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신용 등급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팬데믹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신용에 좀 이 손상이 있었다든지 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너무 그걸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마라. 조금 유연하게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해주라. 네. 이거는 정부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대환을 유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막상 대환을 하러 가면 은행이 여전히 벽이 높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절차도 복잡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환 조치를 통해서라도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그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설명이나 말지 홍보나 말지 그러니까 꿈은 잔뜩 품게 희망 했는데. 고문입니다. 희망 고문.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이번에 대환이 가급적이면 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네. 이 조치가 나온 겁니다. 네. 자, 은행 문턱을 낮추는 문제. 은행은 뭐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이 어려움에 정부가 얘기한 지침 정도는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말씀만 네.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모럴 해저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빚 안 갚는 게 뭐 예. 능사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환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면서도 조건은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은 전부 2천만 원 한도 안에서만 대환을 해준다든지 그것도 이를테면 좀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러니까 도박, 유흥업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배제한다고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신용이라든지 카드빚 네. 이게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경우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1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100만 명이 그 정도 대책 네. 2천만 원 한도지만 크잖아요. 그것도. 큽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 네. 그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예. 자, 2천만 원 한도 내이고 업종 제한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소비 진작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곧 연말이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올 거고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인 12월 눈꽃 동행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전국적인 할인 행사와 이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그때는 특별히 좀 높여주는 그 방안도 고려한다. 이 얘기가 어제 당정대에서 또 나왔는데 네. 이게 연말 연시에 좀 띄우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치도 그냥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고 네. 그 지난번에 추석을요. 그 10월 2일에 이 징검다리 이 연휴 9월 30일, 10월 2일 예. 이틀 늘렸죠. 그거를 연휴 임시 공휴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6일, 6박 7일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났어요. 길게는 뭐 9일까지도 됐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난 그 연휴 기간을 가급적이면 해외 나가지 마시고 국내 국내에서, 여행으로. 네네. 네. 이러면서 이제 내수진작적으로 하고 대통령부터 좀 솔선수범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때 그 황금역 동행 축제가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요 기간 동안에 1조 7천억의 그 매출 증가를 보였다고 하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정부가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쉽게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뭔가 정부 지원 정책을 하면 이게 효과가 있구나. 내수시장 활성화가 되는구나. 네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연시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가급적이면 해외 나가지 마시고 우리 국내에서 눈꽃 동행축제 같은 이름으로 뭐 전국에 다 눈이 오고 소담하게 쌓이고 그러면 참 보기 좋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좀 내수진작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 9월에 7일간의 동행축제 매출액이 5,140억. 그리고 같은 해 12월 작년 연말입니다. 한겨울 동행축제 그때 9,516억이었는데 올해 5월에 봄빛 동행축제 때는 이게 훌쩍 1조 1,934억. 팬데믹이 풀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저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9월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황금역 동행축제. 축제 기간이 이제 그 추석에 걸치면서 이틀 연휴를 또 늘리고 해서 1조 7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이번에 연말에 다시 한번 붐업을 하자 이런 해보자는 얘기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주로 이 지역의 이제 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저런 매출이 올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귀성 인원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요. 귀성 마치고 나서 1박 2일을 더 금방 머물면서 근처에 가서 잠도 자고 이제 뭐 그랬다니까요?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역의 골목 상권이 활성화된 겁니다. 네. 같은 1조 7천억이라도 뭐 이게 대기업이 중앙에서 한 방에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서민들한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기청과 중소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거는 바로 그런 전국에 있는 작은 시장들, 작은 전통 시장들과 중소 도시들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민들한테 직접 경제적인 효과가 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핏줄까지 다 이제 피가 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비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조 원 넘게 추가된 우리의 가계부채 얘기인데요. 여전한 폭탄의 뇌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당정대 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우려 직접 들어보시죠.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 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무슨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이때에 이를 경제 회복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규제 완화, 인력 개발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중에 두 번째 얘기. 지난 정부 때 했었던 영끌 투자, 영끌 대출 위험하다. 영혼을 끌어모은다. 그래서 집 사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째깍째깍 폭탄 지금 시한폭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로 가계부채를 꼽죠. 네. 이게 진짜 시한폭탄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저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웬만해서는 저런 정책적인 사안이나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죠. 신중하죠. 예, 그런데 저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계부채를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IMF보다 몇십 배 큰 재난이 올 수 있다. 이 얘기 몇십 아닙니까? 배란 말은 참 예. 아주 섬찟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 김대기 실장의 발언에도 나옵니다만은 영끌 투자와 영끌 주택 구입 이 두 가지는 우선 단어에서부터 이게 그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젊은이들 청년 세대들이 연관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2030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 세대가 거의 대부분 영끌 투자 한번 생각 안 해봤을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주택도 뭐 이렇게 큰 집을 사지는 못하지만 무슨 작은 오피스텔을 산다든지 어차피 뭐 비싼 보증금 내고 또는 반 월세 내고 살 바에야 차라리 조금 무리하더라도 차라리 하나 사자. 그렇죠. 이런 바람이 확 불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네. 그 부담이 막 밀려들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 부담이 지금 급속하게 쏟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렵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이게 올라가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막 거의 이런 뭐 상태 붕괴 아닙니까?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이 청년 세대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뭔가 나름대로 다 전망을 하고 자기들이 직접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는 비탄감해달라는 소리도 함부로 못 한다고요. 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청년 세대가 만약에 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개인 파산으로 일단 나오겠지만 그렇죠. 이게 개인 파산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2030 세대가 수십만 명이 개인 파산이 됐다. 그러니까요. 이거 국가적 재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경계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저는 적절한 경계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걸 경계등만 켜고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가계부채가 관리될 필요가 있고 이게 원천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해결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제대로 관리하고 부담을 경감해서 다음 정부에다가는 넘겨줄 그런 의무는 있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국의 긴축 재정, 즉 재정 건전화 정책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IMF가 이런 이례적인 영어로는 praise란 단어, 그러니까 상찬했어요. 한국의 긴축 재정이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자, 여기서도요. 이 가계부채 얘기가 보고서에서 칭찬할 건 칭찬했지만 저걸 또 우려했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국가재정이 긴축 기조는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네.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 거의 동결 또는 마이너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월드뱅크건 IMF건 칭찬 안 할 도리가 없죠. 네. 세상에 예산을 마이너스 편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리 이 허리띠 졸라맨다 해도 되게 동결이지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의지는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 IMF 보고서에서도 이게 가계대출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계대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가계대출의 총액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냐를 가지고서 가계대출의 심각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대개 GDP의 80%가 가계대출이다, 가계빚이다.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임계점을 넘어선다. 이렇게 경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100%가 넘었어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2016년에서 2020년 저 때가 네.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때 90에서 105.6으로 확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걸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나고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둔화를 시킨 겁니다. 잠깐 꺾은 선이 좀 꺾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74로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 80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90으로 어쨌든 막아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15% 이상 확 뛰어버립니다. 네.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그 증가 추세를 완화시킨 거죠. 그랬는데 이미 100을 넘어서서 108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2012년에 80이라고 하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는 가계부채 위험도의 임계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선을 어떻게든 지켰어야 되는 거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생은 했지만 10% 증가를 했으니까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것을 다시 어쨌든 80% 또는 적어도 100 이하로는 내려보내야 돼요. 빨리. 최대한 빨리 내려보내야 적어도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이게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정부로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율 폭, 이게 지금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이 심각성은요, 그 늘어나는 비율이 세계 1위다. 저 달갑지 않고 빨리 순위를 바꿔야 되는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분석해드린 대로 저런 문재인 정부에서의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가 대부분 영끌 투자나 영끌로 이 부동산 사는데 따른 이 가계부채 증가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정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네. 당사자들과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좀 공론을 통해서 이거 허리띠 졸라매기 고통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저 가계부채 중에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얼마 빌려서 또 그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카드빚 내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다 가계부채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건 악성 가계부채죠. 이거는 일단 쓰면은 갚을 방법이 없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발생했냐? 팬데믹 때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팬데믹 때 영세 중소상인들이 어쨌든 가게 조그만 거 운영하다가 최저임금 오르고 막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쓰던 아르바이트생 자르고 집에 있는 아들 그랬죠. 데리고 나와서 시켰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카드빚 내고 해가지고서 어쨌든 가게 문은 열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쌓인 생계형 악성 가계 부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슨 예전에 농가부채가 심각했을 때 김대중 정부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정책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 아닙니까? 네네. 저는 이런 민생 생계형 가계부채 그리고 그것도 특히 경제활동을 하다가 생긴 그런 생계형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고민해야 될 때도 됐다.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계형 가계부채는 정치적인 결단마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고 박사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정부가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럼피 스킨병, 소의 스킨, 이 가죽 위에 럼피, 혹이 나는 그런 이제 그 병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참 흉측하고 이 소들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방역 지원 대책이 당정대에서 논의됐는데 한 총리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3주간이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 농가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둘러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계속 발병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럼피스킨병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은 있는데 놓을 사람이 현장에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아예 이 조건 없이 모두 지급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들에게 이 백신을 놓기로 했는데 조치가 좀 시급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3주가 고비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전국에 소가 한 400만 두 정도 되는데 400만. 이거 이제 백신을 한 마리 다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이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400만 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 백신을 전부 완료하는 데만 해도 뭐 몇 주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일단 백신을 맞으면은 예방은 되는데 백신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 병이 창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퍼지고 예, 있고. 그래서 이게 3주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3주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농부들이 자기가 키운 이 소, 돼지는 정말 자기 자식 같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나 일단 전염병이 돌면은 살처분을 예방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치사율이 10% 정도, 폐사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살처분을 자꾸 늦추거나 이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살처분의 경우에 그 농부들이 축산 농가가
자기들이 방역을 잘못해서 이 전염이 되면은 또 보상금이 또 깎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직하게 신고하거나 살처분을 예방적으로 하는데 조금 주저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의 데드라인 3주 동안에 이게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온 조치가 뭐냐. 원인을 묻지 않고 럼스킨병에 관해서는 모두 다 100%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겠다 예,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일단 예방적 살처분으로 그게 몇십 두가 됐건 몇백 두가 됐건 하고 네. 100%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라도 해서 전염을 먼저 막아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한 정부의 이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가 그러니까 이 10월 29일이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 이태원 참사 1주기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서 추도 예배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윤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추도사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떠나신 이분들이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네. 야당 중심으로 거행이 됐던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의 추도식에는 국민의힘의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갔다가 여러 과격 시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험한 꼴도 좀 당했는데, 자, 윤 대통령은 이 교회 추도식에서 본인의 추도 의지는 이렇게 밝히면서 대통령실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추도를 하는데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뉜 추도식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갈등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뇨한 위원장 말씀도 하셨지만 현장에 가서 좀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 상황이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런 추모 대회, 이게 네. 추모식도 아니고 추모 대회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예, 추모 대회를 가지 않고 정말 어릴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동네 교회죠. 네. 예, 작은 동네 교회에 가서 저게 진정성을 담아서 추모를 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차선은 된다 봅니다. 최고의 선택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은 네. 이태원에 참사니까 이태원 그 참사 자리에 그렇게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유가족과 관련자들과 정말 마음을 다하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성을 갖고 모여서. 그 추모길 앞에 동판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하는 거기에 여가 있고 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네. 그런 추모제로 갔으면 참 제일 좋았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이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모까지도 정쟁화하는 그래서 정쟁의 프레임 속에 대통령까지 빠져드는 네. 이런 것은 대통령이 피해서 갔다는 점에서 차선은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지역 살리기 축지법으로 유명해진 이 백종원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에 이어 금산의 인삼축제에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자. 축지법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도움을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맛있구나. 이런 거 개발해서 줘야 되네.
우리 메뉴라도 와서 드셔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메뉴 괜찮아요. 국밥하고 국수, 쌀국수 맛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소시지하고 튀김.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고 또 이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백 대표의 고향이 예산인데 예산 전통시장 살리기에 성공했던 이 백 대표가 이번엔 고향 근처라고 할 수 있는 금산 인삼축제에도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뒀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금산에서 이제 인삼축제를 했는데 원래부터 인삼축제를 해왔었지만 올해는 그것을 세계 인삼축제로 확대 개편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보자. 월드가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3개가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의욕적으로 이를 추진을 하면서 그중에 핵심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 분야였었거든요. 네. 그 먹거리 분야에 백종원 대표가 컨설팅을 맡게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이 또 직접 이른바 그 인삼 푸드라고 하는 인삼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인삼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고 거기에서 백종원 푸드 코너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세계 인삼 축제가 대성공을 거둬서 열흘 동안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자, 인삼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네. 음식과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궁금한데 자, 백종원표 금산 세계 인삼 축제는 어떻게 펼쳐졌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열흘간 개최됐다고 해요. 이게 지금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인데, 네,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자, 충청 금산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개성하면 풍기, 우리 한반도의 유명한 인삼 시장인데, 자, 백 대표가 축지법으로 시장을 살렸다. 자, 이 축지법 하면은 수호지 읽은 분들 생각나는 그 대종의 천리 간다는 축지법. 땅을 이게 줄였다 폈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 축지법은 물론 아니죠. 네, 전혀 아니고요. 네네. 방금 보신 영상이 축지법이라고 하는 채널에 게재된 영상인데 그 축지법이 뭐냐면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 이런 제목입니다. 축지법. 예, 근데 좀 의미심장한 것이 이 금산 축제로 지역을 살리겠다 그게 아니라 축제로거든요. 일반적인 축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산 축제만이 아니다. 네네. 앞으로 다른 축제들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포부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축지법 프로젝트의 첫 번째 행사로 이번에 금산 인삼축제를 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백종원 씨가 어떠한 축제를 갈지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 백종원 대표가 축지법의 비결을 밝힌 게 있거든요. 비결이 뭐냐면 2개입니다. 뭐요? 이번 인삼축제의 경우에는 인삼을 활용한 조리법 그리고 바가지 요금 근절 아하. 2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열리는 그 먹거리 관련 축제를 생각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저렴하게 맛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가는데 요즘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그 지역의 특산품이 거기 있는 게 맞나? 네. 약간 그런 의심도 있고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어서 지역 축제에 좀 못 가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 축제로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백종원 대표가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백 대표 하면은 새로운 메뉴 개발의 대가로 알려져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삼의 대중화를 위해 새로운 메뉴를 내놨다고 하는데 기묘한 것들이 많네요. 네, 이번에 이제 인삼을 활용해서 인삼 우국밥,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은 국밥에 인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인삼 우국밥. 네. 또 인삼 우국수, 우국수. 인삼 개국수. 아, 개국수는 뭔가요? 닭고기인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인삼 개국밥. 아. 거기에 또 뭐 인삼 소세지, 삼구마칩, 인삼 고구마칩, 아하. 또 삼구마 튀김 이런 식의 음식들을 새로 선보였는데 가격이 국밥하고 국수류는 5,000원 통일. 5,000원이요? 15,000원 아니고요? 5,000원입니다. 아. 소세지 3,500원, 칩 3,000원, 튀김 2,000원. 싸도 너무 싸네요. 상당히 쌉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대박이 터졌다고 합니다. 네. 자, 싸면은 이게 함량이나 그 품질이 별론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실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일차적으로 하나의 만들어 메뉴. 본 거예요. 저거 뭡니까? 네, 해가지고 바나나인가요? 좀 두 가지를 소세지인가요? 해봤는데 소세지입니다. 네. 자, 직접 백 대표가 저렇게 저 인삼, 수삼이죠? 저걸 성둥성둥 자르고 소세지처럼 저렇게 널어서 저게 인삼 소시지라고 합니다. 맛이 궁금한데 저 보면 핫도그도 있고 샐러드, 채튀김, 칩, 인삼 쌀국수, 국밥. 자, 이 메뉴들이 직접 맛볼 수 있게 소개가 됐다고 하는데 잡뼈국물의 냄새를 제거했다. 저 뭐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데 저 호평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반응이 엄청 좋아서 댓글이 뭐 수백 개씩 달렸다고 하는데 어린이들도 좋아했다고? 네, 지금 네. 그 인삼을 이용한 음식의 성공의 관건이 어린이들의 반응인데 네. 어른들은 원래 좀 인삼을 선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사실 쓴맛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렇죠. 인삼을 좀 선호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린이들마저도 호평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인삼 소시지, 상구맛 튀김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이제 반응을 했다고.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삼만 주면 또 아이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소세지나 튀김 같은 것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제 뭐 코팅을 하고 고구마를 섞어서 탄수화물을 섞고 이러면 좀 상당히 어린이 입맛에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의정이라 그래가지고 네. 설탕옷을 약에다가 입혀서 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먹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백 대표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고향인 예산시장 살리기 리모델링 사업이었죠. 이게 초기에는 또 논란도 많고 말썽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극복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나요? 그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산이란 지역 자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얼마 전에 예산 장터 축제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7일간 42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그러면 하루에 한 6만 명씩 평균 온 거네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거기가 않습니까? 예산군의 전체 인구가 8만 명인데 아하. 지금 7일 동안 전체 인구의 5배 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거예요. 외지에서 왔겠죠? 다 네. 손님들인데 그분들이 다 또 돈을 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성공을 한 것이고 예산 자체의 브랜드 효과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 장터 그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예산의 출렁다리, 모노레일, 덕산 온천, 수덕사 전반적으로 각 지역마다 지금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으로 저렇게 확산이 돼서 주말에 한 30만 왔다는 얘기는 네. 하루에 10만 명 넘게 왔다는 건데 시장에만 들른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고향 전체의 여러 명소가 예. 다 그 온기를 예. 느꼈네요. 그렇죠. 이 지역 전체 명소들이 동반 상승하고 지금 그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그 효과가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브랜드 파급 효과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 금산이고 근데 백종원 대표가 앞으로 축제로 각 지역을 계속 살리겠다고 하니까 네네. 앞으로 또 어떤 지역들을 살리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 고향이 충청도니까 충청도만 네. 살리는 거 아니냐 해서 전라도라든가 다른 예. 지방에서도 예.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이 없나 하는 예. 생각을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예. 네. 자, 축제를 망치는 게 바로 이 축지법, 백 대표 축지법에 나오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걸 뿌리 뽑자는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방법의 요체, 그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나선 거예요. 네. 백종원 대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공사하고 함께 지역축제 바가지 아웃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네. 이 지역축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일본처럼 지역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재원이 되거든요,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약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가지 요금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축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관광공사하고 백종원 대표가 손을 잡고 각 지역 축제를 순례하면서 바가지 요금 하나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축제장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시장 안에서 하는 상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밖에서, 그 외곽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릿세를 따로 내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금을 좀 비싸게 받는 것. 그래서 그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바가지 요금이다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점이 있다고 해요. 자, 얼마나 그 자릿세가
많은 겁니까? 이게 우리가 그 지역 축제하면 요즘 많이 논란이 됐던 엄청난 바가지 요금, 그 바가지 요금을 이렇게 받는 그 상인 장사 지역이 어디냐면 축제 핵심부가 아니라 축제 주변 지역에 있는 그 외곽 그 업소들에서 그렇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건데 뭐 길 건너라든가 그렇습니다. 따로 있는 공터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지자체에서 거기 그 장사하는 자리를 분양한 것이 아니라 축제 지역 바깥에 사유지에서 그 땅 주인들이 직접 그 외지 상인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 자리를 판매할 때 요번 그 금산 인산 축제만 하더라도 10일 동안 1,000만 원을 받고 그 그럼 하루에 100만 원 꼴이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꼴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요?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지자체가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유지에서 민간이 그렇게 계약하는 거는 어떻게 그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받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 인삼 축제 때도 보면 외지 상인들은 막 떡볶이 1인분에 10,000원씩 받기도 하고 떡볶이 한 접시에 한 접시에 10,000원씩 1인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릿세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게 그분들은 항변을 하는 건데 요번에 백종원 대표라든가 또 지자체라든가 관광공사에서 나서서 그 음식 가격을 내리니까 네. 외지 상인들이 우리는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고 불만을 토로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 백종원 대표 사실 뭐 이런 문제까지 백종원 씨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논란이 일어나자 곤혹스럽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 이번에 학교 와서 봉사해야지. 상인분들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상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상인분들한테는 1년 농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1년 농사를 여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짓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축제의 명맥이 살아있을 때 뭔가 축제의 성격을 바꿔놓지 않으면 외면받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들에게는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백 대표는 하고 있고 게스트 MC로 왔었던 박명수 씨도 아니 왜 나라가 축제를 살려야지 백종원만 살리냐 이런 그 소리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데 저 발언 그러니까 백 대표가 말하는 저 해법은 사실 딱히 해법도 없는 거잖아요. 해법이 그 외지 상인의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어떻게 뭐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부산에서 콘서트 했을 때 네네. 부산에서 그 숙박업소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산시에서 나서서 단속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그 지자체에서 주변부는 뭐 사유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사 중앙부에서 이렇게 시범 먹거리 지역 같은 걸 만들어서 가격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부의 자릿세도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와 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음식 가격을 내리면 결국에는 그 어떤 바가지 요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 백종원 축지법을 당연히 늘려야 할 것 같은데 문체부가 앞으로 백종원 예산시장 같은 이런 케이스, 이런 사례를 10곳 정도는 더 전국에 늘려서 엄선해서 좀 이 발표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10곳 정도면 전국에 정말 대표적인 곳이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그 좀 전에 박명수 씨의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박명수 씨가 지역 시장 살리는 거를 축제 살리는 거를 나라에서 해야지 왜 백종원 씨가 하느냐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박명수 씨가 모르고 한 얘기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라에서 손 놓고 있는데 백종원 대표 혼자 나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능인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잘 모르고 잘 모르고 그냥 한 일반적인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번 그 금산축제 사업이 문체부 사업이었습니다. 네. 문체부가 아무래도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문체부하고 관광공사가 나서서 백종원 대표하고 일을 한 건데 이게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첫 번째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번에 매우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고 문체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러한 예산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지역축제 사례를 10곳을 엄선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 백종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명사, 홍보대사,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하고 함께 지역 관광하고 연계하는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백종원 씨만이 아니라 이런 축지법과 같은 비결이 확산이 돼서 제2, 제3, 제4의 예산시장 또 금산축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재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앤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